만년에 들었었습니다. 이 작가가, 돌스토이가. 이전, 그러니까 작품 세계를 보면은 민화와 우화를 다루던, 그러니 우리가 말할 때 돌스토이의 만년 후반기 작품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다 그랬어요? 체르스코프라는 젊은 애가 나타나서 일반 대중을 위한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문학성보다는 대중 계몽용 글을 써달라. 그렇게 주문했고, 그걸 또 소리가 받아들여서 만년에 들었으면 거의 다 그런 우화소설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만년에 쓴 작품 중에 중요한 게 부활인데, 이제 왜 썼느냐,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부활을 쓴 원래 목적은 완전히 그야말로 그 종교, 그 그리스 정교에 있었던 그 종교에서 빠져나온 한 유파, 그 러시아에서 추방해버립니다. 못 믿게. 그러니까 그 추방당한 그 신앙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주려고 쓴 소설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모든 인생은 그쪽으로 다 줘버렸어요. 그리고 만년에 들면 이제 병역 거부를 찬양한다 해가지고, 우린 요새 와서 뭐 병역 거부한테 돌소리가 벌써 있대. 병역은 거부해야 된다. 당연하다.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만년에 들어서 돌소에게 가장 큰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한 것이 바로 간디입니다. 마하트마 간디. 간디 비폭력, 돌소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자기가 단어를 비폭력, 뭐 이렇게는 안 정했단 말이죠. 못 정했단 말이죠. 근데 간디가 나오면서 비폭력, 이런 말하니까 돌소이가, 아, 맞다, 저거다. 내 생각하고 똑같다. 이렇게 해서 둘이 아주 궁합이 잘 맞았습니다. 간디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여기서 얘기 안 해도, 변호사로 아무 의식이 없었어요. 식민지 때도, 영국 식민지 때도 간디도. 영국 유학 가서 제대로 다 하고 변호사 자격 따고 변호사 활동하다가 변호사가 잘 안 돼가지고 남아프리카 갔다가 거기서 자기가 학대를 당한 것부터 백인 기차관에 들어갔다가 가방까지 내팽개치고 아무리 변호사라고 해도 변호사가 뭐고 거기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혼쭐 납니다. 그때부터 딱 각성해가지고 그냥 독립운동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 비폭력 운동 이 사상을 보고 완전히 감동을 받습니다. 참 이 사람은 제 인상이 저렇게 선량해 보일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세대 상인 중에 4대 성인 중에서 누구 하나 좀 빼버리고 간질 집어넣었으면 싶어요. 아니면 5대 성인으로 하든가. 정말 성자 같아요. 표정 자체부터 삶 그 자체가. 자 이제 돌소리 돌아갑니다. 67세 때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죠.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같은 가톨릭인데도 로마 교황청하고는 달리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플에 있었고 콘스탄티노플이 아랍 쪽에게 침략당한 뒤에는 그리스 아테네로 옮겨가 본부가 있고 그런데 러시아가 그 종교를 받아들여서 신자들이 러시아가 훨씬 더 많아요. 세계에서 그리스 정교 신자가 제일 많은 데가 러시아입니다. 거의 전 국민이 그리스 정교였으니까. 가톨릭이나 개신교는 별로 없어요, 러시아에는. 그렇거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그리스 정교가 아니라 러시아 정교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러시아 정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러시아 정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리스 동방교회. 그래서 기독교 하면은 크게 나누면은 로마 가톨릭 정통을 하나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에 남아있던 지금은 터키의 콘스탄티노플 거기도 주교가 출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동방교회 그래서 서방교회 동방교회를 나눠져 가지고 같은 예수를 받들면서도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지금도 별로 안 좋아요. 겉으로는 좋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안 좋아요. 옛날에 서로 전쟁까지 했습니다.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눠졌다가 서방교회는 거의 일사불란하게 내려오는데 그리스 정교에서는 러시아 정교가 엄청나게 많은 파벌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드호보르예요. 드호보르. 정교파 불린데 왜 드호보르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영혼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 그 당시 러시아 정교도 부패했거든요. 모든 종교 자체는 부패 안 했지만은 그 성직자 집단 체제에 의해서 그 성직자 집단의 지배 체제가 커지면은 저절로 권력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부패한 세력이 나오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프로테스탄트 청교도로 종교혁명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 러시아나 이쪽 동방교회에서는 종교혁명은 안 일어나고 저런 소수파들이 막 생깁니다.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두오보르예요. 이게 아주 그야말로 그냥 제일 독실한 그런 파의 하나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교회파에서 볼 때는 저건 이단이다. 추방당합니다. 추방당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가려니까 도망갈 돈도 없어요. 이래서 똘스토이가 그걸 보고는 내가 돈 되겠다. 대줍니다. 지금은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지역, 그리고 엘버타 지역, 남부 엘버타 지역 하고 미국에도 일부 이렇게 흩어져 있대요. 그리고 러시아 툴라주가 뭡니까? 바로 똘스토이 집 있는 데입니다. 똘스토이 고향이에요. 거기와 로스토프, 스타브로폴 이 지역에 이주해서 집단촌을 이루어가지고 살고 있는 게 이게 두보를 팝니다. 굉장히 평화주의적이고 그런 파예요. 그야말로 독실한 그리스 정교파입니다. 이때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쓴 작품 중에 유명한 게 뭐냐면 하지 무라트. 이건 이제 여러분 독서를 많이 하는 분들은 이름을 들어봤을 거고 못한 분들은 안 들어봤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작품은 한번 볼만해요. 이게 뭐냐면은 만년에 도스토옙스키 대표 작품은 3대 작품이지 않습니까?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 부활 세 가지인데 네 가지 넣는다면은 하지 무라트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대단히 그 문제되고 또 높이 평가한 사람들은 이게 도스토옙스키 전 작품 중에 제일 낫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 이름이 체첸이라고 있죠. 체첸. 그 아제르바이잔 석유 많이 나고 석탄 많이 나는 카프카스 그 밑에 있는 체첸이라는 지금 러시아에서 테러 사건 나는 데 있죠. 모스크바니 뭐 테러 사건 날 때 그 테러를 제일 많이 러시아에서 지금 제일 문제를 일으키는 족이 체첸족입니다. 체첸족. 옛날부터 그랬어요. 여기 사람들이 과격 그 회계도가 많거든요. 과격하고 뭐 연정적으로 이래가지고 만날 테러도 넣고 이래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부터 마성 일으켰는데 거기에 명장군입니다. 그럼 누구하고 전쟁하냐? 러시아하고 전쟁한 거예요. 러시아에서부터 우리는 해방돼야 된다. 지금도 그 독립운동하고 있거든요. 체첸 공화국이라는 자기 독립하겠다고. 러시아는 여기 지하 자원이 많기 때문에 안 내놔요. 옛날부터. 그런 건데 거기에 그야말로 독립파, 반러시아파 장군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독립투사죠. 굉장히 업적을 많이 세운 명망이 있는 그런 장군입니다. 이 장군이 어느 날 러시아로 망명을 해요. 이건 우리식으로 보면 민족 배신자입니다. 배반자입니다. 그럼 이제 러시아에서는 받아 적어주려고 막 대환영했겠죠. 그럼 러시아에는 적응을 잘 할까? 그것도 또 안 돼요. 왜냐하면은 또 소위 이건 만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건 실존 인물이었고 실제 또 소위가 이 얘기를 들었은 거는 훨씬 젊었을 때 50년대 그때 아마 군에 있을 때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들은 이 얘기인데 소설 쓰겠다고 생각만 했지 손 안 대고 있다가 왜 손 안 댔을까?
어떻게 써야 좋을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그래서 만년을 썼거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돌소리가 가장 성숙기에 들어섰을 때 인간의 삶이 무엇이냐.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신념, 투쟁,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으며 무슨 보람이 있으며 어떻게 평가받을 것이며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내 인생이 어땠다. 그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이걸 늙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늙어서. 아무리 자기가 성공하고 잘 살았다고 하는 인생도 결국은 만년이 되면은 다 평등해져요. 다 똑같아져요. 젊었을 때 뭐 이름 날리고 뭐 했더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랬을 때 정말 참다운 삶이란 어떤 거냐. 이걸 또 서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가장 범민을 많이 했던 사람 중 하나인 장군 출신 하지무라트. 이걸 한번 해보자. 이랬거든. 근데 러시아 갔잖아요. 갔는데 이랬습니다. 그러면 왜 자기 민족을 버렸을까? 자기가 충성을 바쳐서 싸웠던 자기 민족을 버리고 자기 원수, 적이었던 러시아로 총에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러시아에서 환영했겠죠. 그러면 러시아 가보니까 그럼 왜 갔느냐? 왜 갔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했는데도 자기가 생각하는 체제,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의 보람을 그 체첸 지도자, 정치가들이 못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내 사회 전체나 아니면 어떤 자기가 가까운 정치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내 이상과는 다른 뭐 안 맞았죠. 쉽게 말하면 못은 본 거죠. 그 안에 다 부패가 있고 부정이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어디든지 다 그런 거 다 있거든, 인간 세상에는. 근데 그런 걸 보고 회의를 느껴서 안 되겠다. 러시아는 이보다 낫겠지. 자기들보다 문명한 나라니까. 그리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똑같은 거예요. 이래서 러시아에서도 또 도망 나와요. 또 도망 나면 나중에 이제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돌소리가 볼 때는 이 지상에서 아무리 못난 인간이라도 자기의 주장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모순되느냐. 뭐 그런 건지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안 읽어본 부분 있으면은 좀 길어요. 어떤 사람들이 장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내가 보기엔 장편까지는 안 되고 상당히 긴 중편도 좀 중편보다 조금 더 긴 그러나 뭐 단편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어쨌거나 그 작품이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어요. 하나쯤에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은 특히 만년에 든 분들 70 넘은 분들은 보시면은 만년에 내 인생 살아온 것을 반성하고 반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소위 전 작품 중에서 이 작품이 제일 낫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내가 볼 때는 아주 큰 잘못이고 다만 정말로 자기 신념이 흔들릴 때나 뭐 자기 신념의 회의가 올 때나 내가 잘 살아왔느냐 늙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걱정이 있는 사람들 한번 보면은 많은 이 암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하지무라트입니다. 이걸 이제 발표했는데 물론 또 살아있을 때 발표 안 되고 사후에 발표됩니다. 이건 뭐냐면 종교적으로 볼 때도 다 싫어할 수 있고 그러면 이 하지무라트가 러시아적 관점으로 보면은 러시아로 마음이 잘 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러시아에서 또 실망하고 나고 또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다루기 힘든 소재죠. 그걸 이제 만년에 다뤄놨다가 사후에 발표됩니다. 돌스토이, 지필 모스. 지금은 다 컴퓨터 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원고지 쓰면요. 내가 젊었을 땐 타자기도 없고 컴퓨터도 없을 때는 아무리 하루 종일 써도 내가 하루에 한 6, 70회까지 써봤거든요. 근데 딴 사람들이 6, 70회 썼다 하면 놀라요.
보통 성실한 사람도 30명에서 50명 못 넘어갑니다. 그 6, 70명 쓰면은 내가 그때 써보니까 팔이 아파서 그 이튿날에 쉬어야 돼요. 쉬어야 그 다음날 또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100명은 문제 없거든요. 100명 쓰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육체적인 피곤은 없어요. 머리만 좀 아프지. 그러니까 여러분 참 좋은 시대 삽니다. 이런 시대에 왜 그렇게 글을 안 쓰나 말이에요. 자, 톨스토이 부인 소냐 소피아입니다. 하지무라트 표지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유명한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건 여러분들 문학 입문 때 봤을 수도 있는데 이 예술론은 인류 역사에 나타난 예술론에서 특이한 예술론입니다. 누구도 이런 예술론을 쓴 적이 없어요. 왜? 톨스토이는 문학 이론가가 아니거든요. 평론가가 아니야. 작가로서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 나이가 되도록 문학 예술을 해보니까 이 자기가 생각하는 예술이 아니야. 정말 예술이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니까 자기는 많은 그 불쌍한 민중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삶의 깨우침을 주고자 소설 열심히 썼는데 그렇게 있을 동안 써보니까 자기 소설 읽은 게 몇이 안 돼. 그래서 도대체 그 예술이라는 게 뭐 하는 거냐? 우리끼리 그냥 좋다고 하는 거냐? 이런 생각에서 올바른 예술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래가지고 이제 쓴 책인데 요거는 이제 영어로 된 요 문장은 괜찮아요. 그 스페시픽 특별한 감정적인 연대야. 뭐 예술가와 독자, 청중. 그 가장 영향을 주는 거야. 예. 그 뭐냐 하면은 클리어니스. 명백한 거. 말하고자 하는 게 분명히 선명한 거. 여러분 글 쓸 때 참고하세요. 제니니스는 특이한 내 개성미, 딴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가장 아주 그야말로 중요한 가치다. 크리셜 밸류다. 그러면서 쓰는 거는 이걸 염두에 두고 쓰되 어떻게 써야 되느냐. 방법에서는 자기들 가장 인류 역사에서 가장 문명화됐다고 말하는 기독교 사회에서조차도 1% 정도, 지금은 더 되죠. 톨스토이 시대 때는 전 인구 1% 정도가 예술을 이해하고 감상하고 좋아하고 이래고 나머지 99%는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아들 때 가도록 집안에서 소설 한 권 없이 살아. 밥 먹기 바빠가지고. 그럼 도대체 소설이라는 게 뭐냐? 음악이라는 게 뭐냐? 유행가보다 못하죠. 유행가는 다 듣잖아요. 이래서 이 사람들 위해서 뭔가 써야 된다. 그걸 더 강조한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건 이제 사실 톨스토이 자신이 다 사실주의거든요. 전부 사실주의 입각한 건데 자기가 그래 쓰면서 이건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넘어서다고 한 게 뭐냐면은 바로 민담, 설화, 전설, 그리고 우화적인 거, 카프카적인 거 이런 걸 이제 쓴 거죠. 이 예술론에서 내가 가장 인상적으로 본 대목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술이라고 한마디로 말하지만은 톨스토이가 그래 말해요. 예술은 여성과 같다. 그 가장 훌륭한 예술은 뭐여야 되느냐? 어머니 같아야 된다. 모성을 가져야 된다. 그럼 사실 어머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게 어머니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같은 예술이 가장 훌륭한 예술인데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어머니 같은 예술보다는 창녀 같은 예술이 늘어나고 있다. 창녀. 지금도 맞잖아요. 지금만 이런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예술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발생이 지금까지 모든 예술이 다 어머니 같은 예술과 창녀 같은 예술로
나눠져가지고 쭉 발전해 오다가 점점 더 창녀 같은 예술이 번성하게 되는 거. 이걸 이제 경계한 거죠. 여러분도 글 쓸 때 흥미예술이 뭐니 그렇게 하지 말고 어머니 같은 글, 어머니 같은 예술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활 이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월요일 감방에 갑니다. 그 모델 있는 사람들, 모델 있는 감방을 가서 월요일이 어딥니까? 저렇게 내 고향이 있는 데입니다. 월요일. 그러고는 아들이 두어보르 교도 2,000명과 함께 캐나다 갈 때 이 도수의 아들이 인솔에서 건너가요. 시베리아를 건너가지고 캐나다 가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조금 가서 알래스카에서 그냥 캐나다 가면 되니까 두어보르 그리고 가서 도피합니다. 릴케가 이때만 왔거든요. 돌소이 집으로. 릴케는 이때 왜 왔어요? 돌소이 보고 싶어서 온 겁니다. 존경해서. 이때는 릴케가 그렇게 아주 유명할 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릴케 그때 누가 갖춘 줄 압니까? 유명한 바람둥이 여자. 니체를 실현시켰던 여자 누구예요? 루 살로메. 루 살로메가 릴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근데 그 루 살로메가 릴케를 보고 둘 다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라이너 마리아 릴케한 그 이름을 고쳐준 게 루 살로메입니다. 연애를 하니까 원래 릴케 이름은 라이너 아니었거든. 근데 르네 이랬는데 그보다는 라이너 하는 게 훨씬 어감이 좋다. 바꿔라 하니까 릴케가 딱 자기 이름 바꿔버려 라이너. 라이너 마리아 릴케 그렇게 된 거거든요. 릴케가 이 여자한테 완전히 빠져버려요. 연상의 여인인데.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헤어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근데 루살로메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버림받은 남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여자는. 다 자기가 남자를 먼저 버렸어요. 릴케도 버림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장가가도 가고 그랬는데 그래놓고 일식 동안 릴케는 루살로메를 못 잊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어까지 여행 갔어요. 러시아까지. 나중에는 루살로메가 결혼했잖아요. 결혼한 남자와 릴케를 데리고 쉽게 말하면 지가 남편과 지가 지 애인 릴케를 데리고 셋이서 또 이어가 도서지를 2번 갑니다. 릴케가. 루살로메가 러시아 여행을 2번 하거든. 참 대단한 여자죠. 그런데 또 꼬셔 넘어가는 남자도 대단해요. 자, 부활. 처음 얘기는 코니 이야기. 코니 이야기로 했습니다. 왜냐, 이때 변호사 중에 법률가 중에 코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러시아 사법개혁을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진보적인 법학자였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도서에 만나서 얘기를 해준 거야. 이런 경우도 있다. 이게 무슨 뭘 줘야 되느냐 뭐 그런 식으로. 아니 그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도서이가 너무나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단 말이에요. 이건 비단 한 남자가 한 귀족 남자가 아니면 돈 많은 남자가 가난한 여자를 그냥 하룻밤 데리고 놀다 버렸다. 이런 장을 떠나서 꼭 그런 그 남녀 관계를 떠나서 모든 버림받은 사람들. 그건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당연한 남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잘 산 사람들에 의해서 범죄형 인간이 되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죄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내가 무슨 잘못이야, 저 사람 죄가. 우리가 다 잘못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사는데 밥을 못 먹어서 빵을 훔쳤다. 빵을 대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사회가. 그게 다 우리가 범죄를 일으키는 그런 식으로 보란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또 소희가 이 코니가 말하는 게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소설이 못지않게 감동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글 하나 써라. 그럼 내가 잡지에 발표해 주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못 써요. 못 쓰니까 돌소이가 그러면은 당신 그 글 소재를
내한테 넘겨라. 내가 소설 쓰겠다. 그게 이 발단입니다. 그 소재가 있는 거죠. 내력은 그래 된 거고, 이 영어 번역파입니다. 영어 번역파. 나오자마자 바로 영어로 나왔거든요. 돌소에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부 플러스 알파, 이 뭐냐? 모파상 단편입니다. 항구라는 거. 오랜 항해에서 귀환한 선원이 항구 사장과 여인을, 항구 왔다가 사장과 여인을 만나요. 창녀집에 간 거죠. 그 또 따져보니까 자기 여동생이에요. 이건 돌소리가 보고는, 아, 결국은, 자기가 떠도는 동안에 집안 식구들 못몇하게 살렸고, 그러니까 내 여동생은 사장가 팔려나갔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돌소리가, 번역을 한 거예요. 러시아 말로.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피해자. 여자가 피해자가 된 거예요. 약자가 피해자가 된 거예요. 여자만이 아니라 모든 약자가 강자가 피해자가 됐다. 그래 본 거죠. 이래서 이제 돌소리는 처음 구상할 때는 이 부활의 네프르도프와 가투샤가 결혼해서 영국으로 가서 잘 살았다. 해피엔딩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요, 연재를 했거든요. 연재하는데 그런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옆에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어떻게 그런 대귀족이 형편없는 그런 하녀하고 막 결혼시켜가지고 막 잘 살고 그 말도 안 되고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이래 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부자연스러워요. 뭐 궁합이 안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리얼하게 사실 그대로 그 당시 러시아 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점이 그대로 그 개혁하지 못한 채 그대로 여자가 죄인으로 귀양 그 추방당해서 시베리아 유학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 그래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설을 보면은 네브르도프가 하다 가주자는 꼼짝도 안 하거든요. 그 뭐 결혼할 생각도 없고 그런 남자 귀족들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가주자 입장을 볼 때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이 소설 고등학교 국어책부터 나와가지고 이 얘기 줄거리만 들었지 안 보거든요. 잘. 한번 천천히 보시면은 소설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돌스토이 글은 다 철학적이거든요. 부활의 첫 구절 기억나요? 이 첫 구절이 유명한 명문입니다. 첫 구절이 봄이 올 때거든. 첫 구절 첫 장면이 봄입니다. 봄에 이제 재판 열리는 날 봄을 묘사한 건데 내용은 그런 거예요. 내가 똑같은 문장은 내가 다 못 외우겠지만 내용이 뭐냐면은 봄이 오는 걸 막으려고 석유를 뿌려가지고 그냥 불을 넣고 아스팔트 깔아놓고 돋아나는 풀 막 밟고 아무리 도시에서 그렇게 해도 봄은 봄이다. 봄이 와서 막 만물들이 소생하는 거 부활이죠. 부활. 제목에 딱 맞는 첫 제목이 장면이 그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오는 봄을 막으려고 사람들이 온갖 나쁜 짓을 다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봄, 평화, 행복 어떻게든지 그걸 봄이 오는 걸 막듯이 못 오게 하려고 불행하게 만들려고 증오로 이런 것이 바로 세상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첫 문장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 소설 다 보기 싫으면 첫 문장이라도 가만히 보면은 도토의 사상 같은 게 글을 이렇게 쓰는구나. 그 뭐든지 보면 어떤 사건을 핵심으로 본단 말이죠. 핵심은 철학을 보거든. 이래서 이제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미국의 퀘이커 교도들이 이 소설 비윤리적이다. 막 창의에 다루듯이 막 여자를 그래 하고 또 나중에 여자가 창의돼가지고 뭐 그런 범죄 저지르고 안 된다. 이래가지고 뭐 삭제도 하고 처음엔 그랬습니다. 전 123장 중에 25장만 삭제가 없고 다 조금 있어요. 그만큼 그냥 이래 보면 그
단순한 그런 한 귀족의 바람 피고 가지고 회개한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 러시아의 그 모습, 사회적인 모습들이 쫙 그냥 전부 다 그럽니다. 이 연재를 할 때 파스테르나크 아버지가 이 사파를 그렸단 말이죠. 레오니드 파스테르나크. 전쟁의 평화도 이 아버지가 그랬어요. 파스테르나크 아버지가. 이 화가입니다. 자화상. 자, 소설 중에 내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이 장면입니다. 4년형을 받은 카투샤에게 두 번째 접근을 가했네, 볼도보가. 그가 카투샤에게 내가 잘못했다. 사죄하니까 이 여자가 안 받아줘요. 이래 말합니다. 죄를 느끼고 있다고요? 하고 그녀는 표독스럽게 비웃었다. 그때는 느끼지 못하고 그때 자기하고 첫날 밤 지내고는 돈 병력을 딱 주고는 대서하고 떠나버렸어. 그걸로 그냥 지금 와서 뭘 잘못했단 말이냐. 결국 그게 아니었으면 이 여자가 그렇게 타락을 안 하는 거죠. 그게 당신이 흥행한 내 몸값이다. 이 세상에서는 나를 노리개로 만들어 놓고 또 회개했다고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했다 해놓고는 재선 가서 내가 회개한 사람이라고 날핑이 되고 당신 천당 갈 거냐? 참 말 잘하잖아요. 가주샤도. 이 세상에서는 나를 노리개로 만들어 놓고 저 세상에서 나를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는 셈이군요. 당신 같은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요. 그 안경, 그 기름진 얄미운 쌍판 돌아가요. 돌아가려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잘못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는 하도 이게 가서 호소하니까 나중에 가수자가 알아요. 이 남자가 정말로 나보고 깊이 회개했다. 압니다. 알고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용서라는 말을 듣게 합니다. 용서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증오로부터 해방입니다. 그렇죠? 용서라는 게. 여러분들 누구 미워하다가 그래 받아주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가졌던 증오를 내가 스스로 극복해야만이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라 하는 말은 그냥 마음속으로는 꽁하면서 겉으로 그래 잘 지내자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으로부터 가졌던 걸 완전히 씻어낸 뒤에야말로 용서와 타협이 되는 거. 그걸 용서라고 도서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용서가 곧 청혼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야. 그건 안 받아들여요. 그 자기가 결혼할 상대는 누구냐? 정시몬 시몬슨이라는 젊은이입니다. 자기 또래. 이 시몬슨은 같은 유형 판결을 받았다가 취소돼요. 그 시베리아 안 가도 돼. 근데 애인 따라 같이 가는 거예요. 끼리끼리 노는 거죠. 영화. 이건 나라마다 영화가 다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영화 나왔습니다. 나라마다 부활 안 만든 나라, 연극 영화 거의 우리나라도 근대 문학에서 제일 널리 영향을 준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전쟁과 평화나 이런 게 아니고 그만큼 이게 유명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냥 단순한 이런 사랑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 러시아 사회의 모습을 쭉 다 파헤친 거예요. 자, 고리키 만났고 1901년에 파문당합니다. 지금 완전히 두보르파 옹호하고 부활 같은 비판 소설 쓰고 병역 거부하고 이건 파문당해요. 그리고 노벨상에 탈락되고 그리고 내가 노벨상 욕할 때는 돌스토이도 탈락시킨
상이기 때문에 노벨상은 공정하지 않다. 참 공정하지 않아요. 엉터리입니다. 노벨상 받다고 여러분 막 대단한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올해 받은 노벨상보다 더 훌륭한 작가들이 얼마든지 더 많고 완전히 우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상은 불공정하거든요. 아무리 공정하게 해도 불공정해요. 그 상만 그러냐? 인생살이 전체가 우리 삶 자체가 다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다 너그럽게 이해하면 돼요. 자, 이때 이제 크림반도 그 흑해 연안이죠. 흑해 연안은 이제 러시아에서는 제일 기후가 온화하고 유양하기 좋은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또 소위가 요양차 갔다가 거기 오랫동안 있어요. 머무는 동안에 거기서 체홉과 고르키 만납니다. 이 1901년이거든요. 이게 러시아 문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은 돌스토이는 이미 이 당시 20세기죠.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와서 20세기에 영감이 돼가지고 한물 간 세대, 9세대가 되고 체홉은 그 당시의 러시아를 대표하는 중견 작가고 고리키는 미래의 작가, 떠오르는 작가 세 세대가 만난 거죠. 고리키는 우리 다다음 주에 하게 되고 얄타에서 체홉은 안경을 꼭 저렇게 썼습니다. 체홉은 의사거든요. 이 얄타입니다. 참 경치 좋은데 못 가봐서요 나도. 자 이제 돕서히 만년이 들었습니다.